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노곤한 밤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습관에 대해 오랫동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습관 하나하나는 곧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였다.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역기 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 실패했다. 나는 내가 얻어낸 결과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표현에 따르면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 코치들을 다루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법, 직원을 고용하는 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법이다. 악기 연주자의 목표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몇 번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된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자.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시스템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성공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야구 코치인데 챔피언십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생각지 않고 팀이 매일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떤 스포츠든 목표는 최고의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내내 점수판만 응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대회 슈퍼볼 3회 우승자 빌 월시는 말했다. 점수를 신경 쓰는 건 점수뿐이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목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일까? 물론 아니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의 하나,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 설정에 집중하다 보면 심각한 승자 편향적 사고에 매몰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야심찬 목표가 그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간과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가 구직을 바란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 영국 사이클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로 만든 것은 투르드 프랑스 우승이라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전에도 매년 투르드 프랑스 우승을 바랐을 것이다. 다른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목표는 늘 거기에 있었다. 결과에 차이가 생긴 건 지속적으로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시행한 것, 그뿐이었다. 문제 두 번째,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지저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방을 치우기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당장 청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방을 치웠다. 하지만 대충대충 청소하거나 뭐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방은 또 지저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이 쌓인 잡동사니 더미들을 보며 치워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렇듯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결과의 배경이 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을 치유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는 개선과는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영원히 개선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력값을 고쳐야 결과값이 바뀐다. 문제 세 번째,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이런 함정에 빠져 내가 뭘 하는지 잊곤 했다. 수년 동안 나에게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것이었다. 근육을 10kg 증량하기만 하면, 내 사업이 뉴욕타임즈에 실리면 그제야 행복해지고 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게다가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스스로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 안에 갇히고 만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 삶의 행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여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굳이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자신의 길을 맞출 필요는 없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돼 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 네 번째,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훈련을 멈춘다. 이미 끝난 경기는 더 이상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나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챕터,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으로 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읽게 했다. 또한 운동이 얼마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 이들의 동기 수준은 두 번째 집단과 같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쳐야 했다. 다음 주에 나는 모월 모일 모시에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35에서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집단이 받은 동기부여 프리젠테이션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집단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는데 이는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이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진동, 초콜릿 쿠키 냄새,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등 습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는 시간과 장소다. 실행 의도는 이 두 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실행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실행 의도가 목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수백 가지나 된다. 이는 정확한 시간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다. 언제 감기 예방 접종을 하러 갈지, 결장경 검사의 예약 시간을 기록해두는 일들 말이다.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든 실행 의도는 사람들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실행 의도가 만들어지면 투표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실행 의도가 생겨났다. 투표소에 갈 때 어떤 길로 갈 거니? 몇 시에 투표소에 갈 거니? 몇 번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갈 거니? 이제까지 성공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제때에 맞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언제 어디서 교통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를 확실히 지키도록 촉구한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솟구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투표해야 해 같은 뭉뚱 그려진 말들을 날려버리고 견고한 행동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한 페이지를 오늘 쓸까 말까? 명상을 오늘 아침에 할까? 점심에 할까?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습관이 명상이라면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혹은 공부라면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이라면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습관이 언제 시작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매주, 매월, 매년 첫째 날에 시도해보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장 희망으로 부푸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으면 행동할 이유가 생긴다. 새로운 출발은 동기를 일으킨다. 실행 의도의 장점은 더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를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요구들을 쉽게 허락하고 수용한다. 그 요구 말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쉽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간과된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해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 제이슨 츠파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로 운동하러 갔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제법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법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포그 교수에게서 배운 것인데 나는 이 전략을 습관 쌓기라고 부른다. 습관이 시간과 장소를 만났을 때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생애 대부분을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1765년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었다. 그는 딸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결혼 비용을 치를 만한 여력이 없었다. 돈은 없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백과 중 하나인 백과전서의 저자이자 출판사 공동 설립자로 유명 인사였다. 러시아 제국 황제 예카테리나 2세는 디드로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크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평상시 애서가로서 백과전서를 무척이나 즐겨 읽었던 것이다. 그녀는 디드로의 개인 장서들을 1000루블에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디드로는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기자 딸의 결혼 비용을 치르는 것 외에도 자신을 위해 주홍색 망토를 하나 샀다. 디드로의 주홍색 망토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곧 그 망토가 자신이 지닌 다른 물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물건들과 우아한 망토 사이에 조화도 통일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다. 디드로는 곧 자신의 소지품들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야겠다고 느꼈다. 양탄자를 다마스쿠스 산으로 바꿨고 집을 값비싼 조각상들로 꾸몄다. 벽난로 위에 화려한 거울을 올렸고 식탁도 훨씬 좋은 것으로 바꿨다. 지프로 만든 오래된 의자도 버리고 가죽 의자를 샀다.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듯 하나를 사면 다음 것을 사들였다. 디드로의 행동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면 다른 것까지 사게 되는 경향은 흔하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추가 구매가 일어나 소비에 소용돌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광경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옷을 사면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를 새로 사야 한다. 소파를 사면 갑자기 거실 전체의 조화를 위해 다른 가구들을 사야 할 것 같다.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비의 연쇄 반응이다. 인간의 많은 행동들이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 우리는 종종 막 끝마친 일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다.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그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또 그 후에는 쇼핑 목록에 세탁세제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행동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쌓기다. 습관 쌓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 의도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에 짝짓는 것이다. 포그 교수가 작은 습관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이 방법은 거의 어떤 습관에든 적용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습관 쌓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혹은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처럼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이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긍정적인 디드로 효과인 것이다. 아침에 하는 일상적인 습관 쌓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저녁에 습관 쌓기를 할 수도 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내일 아침에 쓸 커피잔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현재의 일상적인 일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보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고 샤워를 한다. 그런데 매일 밤 책을 더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해보자. 습관 쌓기를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 위에 책을 한 권 가져다 놓고 샤워를 한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즐겁게 읽을 책 한 권이 베개 위에서 당신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습관 쌓기를 통해 우리를 미래 행동으로 이끄는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위한 게임 계획 같은 것이다.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상황이 적절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줄 일반적인 습관 쌓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을 올라간다.
혹은 $100가 넘는 물건이 사고 싶어지면 구매를 하루 미룬다.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습관 쌓기 계획을 만드는 비결은 이를 시작하게 하는 올바른 신호를 모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는 실행 의도와 달리 습관 쌓기에는 그것을 일깨우는 시간과 장소가 함축되어 있다. 습관 한 가지를 일상에 끼워 넣을 시기와 장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일과에 명상 시간을 넣고 싶다고 하자. 하지만 그 시간에 자녀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고 어수선하기 그지없다면 시간과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 습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라. 뭔가에 열중해 있는 시간에 어떤 습관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또한 신호는 시도하려는 습관과 같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매일 어떤 습관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만 하는 기존 습관과 짝을 지어 습관 쌓기를 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습관 쌓기의 올바른 촉매를 찾는 방법 하나는 현재의 습관들을 쭉 써보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습관 점수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신 목록은 두 열로 작성한다. 첫 번째 열에는 실패하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 습관들을 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침대에서 나온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옷을 입는다. 커피를 내린다. 아침을 먹는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 일을 하러 간다. 점심을 먹는다. 퇴근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저녁을 먹는다. 불을 끈다. 잠자리에 든다. 목록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두 번째 열에는 매일 건너뛰지 않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써보자. 해가 떠오른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알람이 울린다. 해가 진다. 이 두 가지 목록을 써보면 새로운 습관을 생활 어디에 더 씌워야 하는지 가장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쌓기는 특히나 신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행동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많은 사람이 너무 모호한 신호들을 선택한다. 나 역시 이런 실수들을 했다. 푸시업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습관 쌓기를 점심시간에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합당해 보였다. 하지만 곧 촉매가 불명확하다는 걸 깨달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푸시업을 한다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럼 어디서 하지? 말도 안 되는 며칠을 보내고 나는 이 습관 쌓기 전략을 수정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닫았을 때 책상 앞에서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애매모호했던 내 전략은 순식간에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습관은 훌륭하지만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라. 문을 닫은 후에, 이를 닦은 후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같은 식으로 말이다.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에 관한 신호를 구체적으로 좁힐수록 행동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다.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 같은 전략은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만들고 행동을 할 때와 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고안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9번째 챕터.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1965년 라즐로 폴가라는 헝가리인이 클라라라는 여인에게 기이한 편지를 몇 통 썼다. 라즐로는 노력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천적 재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교육받고 훈련될 뿐이다. 라즐로는 이 생각을 굳건히 믿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과 한 배에 탈 아내가 필요했던 그는 클라라에게 편지를 썼다. 교사였던 클라라 역시 라즐로만큼 굳건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훈육이 이뤄진다면 누구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라즐로는 자신의 실험에 적당한 분야로 체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체스 영재로 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당시 헝가리에서 드물었던 홈스쿨링을 하고 집은 체스 관련 서적들과 유명한 체스 기사들 사진으로 도배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계속 체스를 두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합에 참가해 그 시합 결과를 모두 세심하게 파일로 정리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체스에 받쳐질 터였다. 라즐로의 구애와 설득이 성공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세 딸의 부모가 되었다. 수잔, 소피아, 유디트였다. 장녀 수잔은 4살 때 체스를 두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겼다. 둘째 소피아는 장녀보다 나았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막내 유디트는 셋 중에 최고였다. 5살 무렵 아빠를 이겼고 12살에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뽑혔다. 15살 4개월 때 역사상 최연소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이전 기록 보유자인 바비 피셔보다 어렸다. 27살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트 기사가 되었다. 폴과 자매들의 유년 시절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자매들은 유년 시절이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체스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젠가 소피아가 한밤중에 목욕탕에서 계속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라즐로는 그만 자러 가라고 딸을 달랬다. 소피아, 이제 체스 말들을 좀 놔주렴. 그러자 소피아는 대답했다. 아빠, 이 친구들이 날 놔주지 않는걸요. 폴과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녀들의 세상에서 체스에 대한 강박 상태는 일반적인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습관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습관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인간은 무리동물이다. 우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런 이끌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교회 또는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대본을 따른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어떻게 가질지, 휴일은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지출할지 등에 대한 기준들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않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 두 번째는 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력자다. 각각의 집단은 자신의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들을 모방한다.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대화하면서 자동으로 상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12,000명을 32년간 추적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 57%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 역시 그 시기에 약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또래 집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 우리를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물론 또래 집단이 나쁘게 작용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그 집단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다. 우주비행사 마이크 마시미노는 비행사가 되기 전 MIT를 졸업하고 소규모 로보틱스 수업에 참가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이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11세나 12세 때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 그 사람 역시 15세 무렵에 IQ가 높아진다. 타고난 지능이 그렇지 않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매일 재즈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스티브 캄은 뉴욕에서 너드 피트니스라는 사업을 한다. 이 센터는 너드, 부적응자, 변종들의 체중을 감량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캄의 고객들은 비디오 게임 팬, 영화광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처음 왔을 때나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위화감을 느낀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스타워즈 팬이라든지 운동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든지 등 공통점이 있다면 위화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이전의 나는 나의 것이었다. 나의 정체성은 단일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 또는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북클럽이나 밴드, 사이클 모임 등에 참여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새로운 정체성을 끼워 넣고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건 우정과 커뮤니티다. 두 번째, 다수를 모방한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오늘날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을 시작할 때 피험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간다. 피험자는 모르지만 사실 낯선 사람들은 연구자가 심어놓은 배우들로서 실험 중에 질문을 받으면 지시받은 대로 답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선이 하나 그려진 카드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 몇 개가 그려진 두 번째 카드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비슷한 선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실험에 사용된 카드 두 장의 예시다. 이 실험은 늘 똑같이 시작한다. 먼저 예비 실험을 몇 차례 하는데 이때는 모두 정확한 선을 고른다. 몇 차례 돈 후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이때 방 안에 있는 배우들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의 선 길이와 같은 것이 A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모두 그 선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배우들은 그 선이 같은 것이라는 거에 동의한다. 이 작전을 모르는 피험자는 당혹스러워한다. 눈이 커지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한다. 한 사람씩 똑같이 잘못된 답을 할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곧 피험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애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배우를 많이 심을수록 피험자들의 동조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방 안에 배우가 한 사람인 경우 피험자는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치 마네킹 모형과 함께 있는 듯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배우가 2사람이면 약간 영향을 받았다. 배우가 3명에서 4명, 8명까지 늘어났을 때 피험자는 점차 자신의 선택을 곱씹기 시작했다. 실험 말미에 피험자의 약 75%는 집단이 내놓은 잘못된 답에 동의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의문을 품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마존, 옐프, 트립 어드바이저의 리뷰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모방하고 싶어서다. 이는 대부분 영리한 전략이다. 다수가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이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땅콩을 쪼개는 방법을 습득한 침팬지는 그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옮겼을 때 그 무리에 섞이기 위해 전에 사용하던 훨씬 나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되는 길을 선택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끄거나 집단을 무시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 3번째, 유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어디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한다. 우리는 재킷에 배지를 달고 싶어한다. 사장이나 임원의 명패를 원한다.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한다. 역사상 거대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하고 더 매력적인 짝을 찾곤 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극도로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 적응하면 우리는 두각을 드러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빵사의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든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법을 빌려오고 상사의 대화법을 흉내낸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린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에 매력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낮출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울타리를 손질하고 잔디를 깎는 것은 이웃에게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다. 엄마가 찾아왔을 때 집을 치우는 것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고 그 대답에 근거해 행동을 수정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폴과 자매들은 사회적 기준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자매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체스 연습을 하고 수십 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과 행동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가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칭찬, 그랜드마스터가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가 되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습관에 대해 오랫동안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 습관 하나하나는 곧 도달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였다.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역기 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 실패했다. 나는 내가 얻어낸 결과들이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사실 모든 것은 시스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스템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표현에 따르면 목표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이며 시스템은 그 결과로 이끄는 과정이다. 감독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선수들을 선발하는 방식, 코치들을 다루는 방식, 실행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의 목표는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법, 직원을 고용하는 법, 마케팅 캠페인을 하는 법이다. 악기 연주자의 목표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은 몇 번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틀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 것인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가 된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자. 목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시스템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성공할까? 예를 들어 당신이 야구 코치인데 챔피언십을 획득하겠다는 목표를 생각지 않고 팀이 매일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난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떤 스포츠든 목표는 최고의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내내 점수판만 응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실제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매일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대회 슈퍼볼 3회 우승자 빌 월시는 말했다. 점수를 신경 쓰는 건 점수뿐이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목표를 세우는 일은 잊어라. 대신 시스템에 집중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목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일까? 물론 아니다.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하며 시스템은 과정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 하나.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 설정에 집중하다 보면 심각한 승자 편향적 사고에 매몰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야심찬 목표가 그들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하고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간과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한다. 입사 지원자 모두가 구직을 바란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다. 목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없다. 영국 사이클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만든 것은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이라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전에도 매년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바랐을 것이다. 다른 프로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목표는 늘 거기에 있었다. 결과에 차이가 생긴 건 지속적으로 작은 개선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시행한 것, 그뿐이었다. 문제 두 번째,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일 뿐이다. 지저분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방을 치우기로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당장 청소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방을 치웠다. 하지만 대충대충 청소하거나 뭐든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방은 또 지저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새로이 쌓인 잡동사니 더미들을 보며 치워야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렇듯 계속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결과의 배경이 된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을 치유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순간을 변화시킬 뿐이다. 이는 개선과는 다르다. 우리는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결과를 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결과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영원히 개선하고자 한다면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입력값을 고쳐야 결과값이 바뀐다. 문제 세 번째, 목표는 행복을 제한한다. 목표 뒤에는 이런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목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는 다음 표지판에 도달할 때까지 행복을 계속 미룬다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이런 함정에 빠져 내가 뭘 하는지 잊곤 했다. 수년 동안 나에게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것이었다. 근육을 10kg 증량하기만 하면, 내 사업이 뉴욕타임즈에 실리면 그제야 행복해지고 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게다가 목표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스스로 행복에 대한 좁은 시야 안에 갇히고 만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 삶의 행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여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다. 굳이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자신의 길을 맞출 필요는 없다. 시스템 우선주의는 그 해독제를 제공한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좋아하게 되면 이제 행복해져도 돼 라고 말할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상상했던 한 가지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문제 네 번째, 목표와 장기적 발전은 다르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경기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한 끝에 결승선을 통과한다. 그리고 당분간은 훈련을 멈춘다. 이미 끝난 경기는 더 이상 동기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을 달성한 뒤에 무엇이나마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과거의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곤 한다. 목표 설정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즉, 과정에 전념하는 것이 발전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챕터,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험자들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으로 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읽게 했다. 또한 운동이 얼마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받았다. 이들의 동기 수준은 두 번째 집단과 같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쳐야 했다. 다음 주에 나는 모월 모일 모시에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35에서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집단이 받은 동기부여 프리젠테이션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집단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는데 이는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이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진동, 초콜릿 쿠키 냄새,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등 습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는 시간과 장소다. 실행 의도는 이 두 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실행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실행 의도가 목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수백 가지나 된다. 이는 정확한 시간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다. 언제 감기 예방 접종을 하러 갈지, 결장경 검사의 예약 시간을 기록해두는 일들 말이다. 공부를 하는 것이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든 실행 의도는 사람들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연구자들은 심지어 실행 의도가 만들어지면 투표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실행 의도가 생겨났다. 투표소에 갈 때 어떤 길로 갈 거니? 몇 시에 투표소에 갈 거니? 몇 번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갈 거니? 이제까지 성공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제때에 맞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언제 어디서 교통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를 확실히 지키도록 촉구한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솟구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투표해야 해. 같은 뭉뚱 그려진 말들을 날려버리고 견고한 행동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한 페이지를 오늘 쓸까 말까? 명상을 오늘 아침에 할까? 점심에 할까?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습관이 명상이라면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혹은 공부라면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이라면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습관이 언제 시작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매주, 매월, 매년 첫째 날에 시도해보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장 희망으로 부푸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으면 행동할 이유가 생긴다. 새로운 출발은 동기를 일으킨다. 실행 의도의 장점은 더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를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요구들을 쉽게 허락하고 수용한다. 그 요구 말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쉽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간과된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해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 제이슨 츠파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로 운동하러 갔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제법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법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포그 교수에게서 배운 것인데 나는 이 전략을 습관 쌓기라고 부른다. 습관이 시간과 장소를 만났을 때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생애 대부분을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1765년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었다. 그는 딸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결혼 비용을 치를 만한 여력이 없었다. 돈은 없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백과 중 하나인 백과전서의 저자이자 출판사 공동 설립자로 유명인사였다. 러시아 제국 황제 예카테리나 2세는 디드로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크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평상시 애서가로서 백과전서를 무척이나 즐겨 읽었던 것이다. 그녀는 디드로의 개인 장서들을 1000루블에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디드로는 갑자기 여유자금이 생기자 딸의 결혼 비용을 치르는 것 외에도 자신을 위해 주홍색 망토를 하나 샀다. 디드로의 주홍색 망토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곧 그 망토가 자신이 지닌 다른 물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물건들과 우아한 망토 사이에 조화도 통일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다. 디드로는 곧 자신의 소지품들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야겠다고 느꼈다. 양탄자를 다마스쿠스 산으로 바꿨고 집을 값비싼 조각상들로 꾸몄다. 벽난로 위에 화려한 거울을 올렸고 식탁도 훨씬 좋은 것으로 바꿨다.
지프로 만든 오래된 의자도 버리고 가죽 의자를 샀다.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듯 하나를 사면 다음 것을 사들였다. 디드로의 행동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면 다른 것까지 사게 되는 경향은 흔하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추가 구매가 일어나 소비에 소용돌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광경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옷을 사면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를 새로 사야 한다. 소파를 사면 갑자기 거실 전체의 조화를 위해 다른 가구들을 사야 할 것 같다.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비의 연쇄 반응이다. 인간의 많은 행동들이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 우리는 종종 막 끝마친 일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다.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그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또 그 후에는 쇼핑 목록에 세탁세제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행동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쌓기다. 습관 쌓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 의도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에 짝짓는 것이다. 포그 교수가 작은 습관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이 방법은 거의 어떤 습관에든 적용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습관 쌓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혹은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처럼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이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긍정적인 디드로 효과인 것이다. 아침에 하는 일상적인 습관 쌓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저녁에 습관 쌓기를 할 수도 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내일 아침에 쓸 커피잔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현재의 일상적인 일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보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고 샤워를 한다. 그런데 매일 밤 책을 더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해보자. 습관 쌓기를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 위에 책을 한 권 가져다 놓고 샤워를 한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즐겁게 읽을 책 한 권이 베개 위에서 당신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습관 쌓기를 통해 우리를 미래 행동으로 이끄는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위한 게임 계획 같은 것이다.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상황이 적절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줄 일반적인 습관 쌓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을 올라간다. 혹은 $100가 넘는 물건이 사고 싶어지면 구매를 하루 미룬다.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습관 쌓기 계획을 만드는 비결은 이를 시작하게 하는 올바른 신호를 모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는 실행 의도와 달리 습관 쌓기에는 그것을 일깨우는 시간과 장소가 함축되어 있다. 습관 한 가지를 일상에 끼워 넣을 시기와 장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일과에 명상 시간을 넣고 싶다고 하자. 하지만 그 시간에 자녀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고 어수선하기 그지없다면 시간과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 습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라. 뭔가에 열중해 있는 시간에 어떤 습관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또한 신호는 시도하려는 습관과 같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매일 어떤 습관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만 하는 기존 습관과 짝을 지어 습관 쌓기를 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습관 쌓기의 올바른 촉매를 찾는 방법 하나는 현재의 습관들을 쭉 써보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습관 점수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신 목록은 두 열로 작성한다. 첫 번째 열에는 실패하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 습관들을 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침대에서 나온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옷을 입는다. 커피를 내린다. 아침을 먹는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 일을 하러 간다. 점심을 먹는다. 퇴근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저녁을 먹는다. 불을 끈다. 잠자리에 든다. 목록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두 번째 열에는 매일 건너뛰지 않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써보자. 해가 떠오른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알람이 울린다. 해가 진다. 이 두 가지 목록을 써보면 새로운 습관을 생활 어디에 덧씌워야 하는지 가장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쌓기는 특히나 신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행동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많은 사람이 너무 모호한 신호들을 선택한다. 나 역시 이런 실수들을 했다. 푸시업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습관 쌓기를 점심시간에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합당해 보였다. 하지만 곧 촉매가 불명확하다는 걸 깨달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푸시업을 한다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럼 어디서 하지? 말도 안 되는 며칠을 보내고 나는 이 습관 쌓기 전략을 수정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닫았을 때 책상 앞에서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애매모호했던 내 전략은 순식간에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습관은 훌륭하지만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라. 문을 닫은 후에, 이를 닦은 후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같은 식으로 말이다.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에 관한 신호를 구체적으로 좁힐수록 행동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다.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 같은 전략은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만들고 행동을 할 때와 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고안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9번째 챕터.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1965년 라즐로 폴가라는 헝가리인이 클라라라는 여인에게 기이한 편지를 몇 통 썼다. 라즐로는 노력의 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천적 재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교육받고 훈련될 뿐이다. 라즐로는 이 생각을 굳건히 믿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 아이들에게 이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과 한 배에 탈 아내가 필요했던 그는 클라라에게 편지를 썼다. 교사였던 클라라 역시 라즐로만큼 굳건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훈육이 이뤄진다면 누구든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라즐로는 자신의 실험에 적당한 분야로 체스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체스 영재로 길러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당시 헝가리에서 드물었던 홈스쿨링을 하고 집은 체스 관련 서적들과 유명한 체스 기사들 사진으로 도배할 계획이었다. 아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계속 체스를 두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시합에 참가해 그 시합 결과를 모두 세심하게 파일로 정리할 것이다. 아이들의 삶은 체스에 받쳐질 터였다. 라즐로의 구애와 설득이 성공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세 딸의 부모가 되었다. 수잔, 소피아, 유디트였다. 장녀 수잔은 4살 때 체스를 두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성인을 이겼다. 둘째 소피아는 장녀보다 나았는데 14살이 되었을 때 체스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후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막내 유디트는 셋 중에 최고였다. 5살 무렵 아빠를 이겼고 12살에는 최연소로 세계 100대 기사에 뽑혔다. 15살 4개월 때 역사상 최연소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이전 기록 보유자인 바비 피셔보다 어렸다. 27살에는 세계 최고의 여성 체스 기사가 되었다. 폴과 자매들의 유년 시절은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자매들은 유년 시절이 힘들지 않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들은 체스 두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젠가 소피아가 한밤중에 목욕탕에서 계속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라즐로는 그만 자러 가라고 딸을 달랬다. 소피아, 이제 체스 말들을 좀 놔주렴. 그러자 소피아는 대답했다. 아빠, 이 친구들이 날 놔주지 않는걸요. 폴과 자매들은 무엇보다 체스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고 그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았다. 그녀들의 세상에서 체스에 대한 강박 상태는 일반적인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습관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습관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인간은 무리동물이다. 무리 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래들의 존경과 인정을 얻고 싶어 한다. 이런 경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역사 대부분에서 우리 선조들은 부족 생활을 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혹은
최악의 경우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한마디로 외로운 늑대는 죽지만 무리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고대부터 이어진 이런 이끌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친구, 가족, 교회 또는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대본을 따른다. 이런 집단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들이 존재한다.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 아이는 어떻게 가질지, 휴일은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의 생일 파티에 얼마나 지출할지 등에 대한 기준들이다. 이런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않더라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집단을 따르는 것은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모두 어딘가에 소속되길 원한다. 체스 기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체스를 두는 것은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모두 값비싼 옷을 입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들처럼 돈을 펑펑 쓰는 습관이 생긴다. 친구들 모두가 어떤 농담을 나누거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은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 두 번째는 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력자다. 각각의 집단은 자신의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보고 배운다. 부모님이 논쟁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는 방식, 동료 직원들이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들을 모방한다.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면 당신 역시 한 번쯤 해볼 것이다.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이중으로 하면 당신 역시 그런 습관을 갖게 된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대화하면서 자동으로 상대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와 비슷한 말투로 대화를 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을 모방하기 쉽다. 12,000명을 32년간 추적조사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될 확률은 친구가 비만인 경우 57%로 증가했다. 다른 연구들도 마찬가지다. 한 연구에서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상대 역시 그 시기에 약 3분의 1 동안 체중을 감량했다. 친구와 가족은 일종의 또래 집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 우리를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간다. 물론 또래 집단이 나쁘게 작용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그 집단이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때다. 우주비행사 마이크 마시미노는 비행사가 되기 전 MIT를 졸업하고 소규모 로보틱스 수업에 참가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이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11세나 12세 때 가장 친한 친구의 IQ가 높으면 그 사람 역시 15세 무렵에 IQ가 높아진다. 타고난 지능이 그렇지 않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자질과 행동을 흡수한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화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어떤 습관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을 새로이 습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운동하는 것을 공통의 습관으로 여길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매일 재즈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스티브 캄은 뉴욕에서 너드 피트니스라는 사업을 한다. 이 센터는 너드, 부적응자, 변종들의 체중을 감량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캄의 고객들은 비디오 게임 팬, 영화광들이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처음 왔을 때나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주변을 둘러보고 위화감을 느낀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스타워즈 팬이라든지 운동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든지 등 공통점이 있다면 위화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무리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동기를 지속시키는 것은 없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공통의 것으로 바꿔준다. 이전에 나는 나의 것이었다. 나의 정체성은 단일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 또는 운동선수였다. 하지만 북클럽이나 밴드, 사이클 모임 등에 참여한다면 나의 정체성은 주변에 있는 그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정체성이 공유되면 나의 개인적인 정체성도 강화된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집단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새로운 정체성을 끼워 넣고 행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걸 돕는 건 우정과 커뮤니티다. 두 번째, 다수를 모방한다. 1950년대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오늘날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을 시작할 때 피험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간다. 피험자는 모르지만 사실 낯선 사람들은 연구자가 심어놓은 배우들로서 실험 중에 질문을 받으면 지시받은 대로 답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선이 하나 그려진 카드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 몇 개가 그려진 두 번째 카드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와 길이가 비슷한 선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실험에 사용된 카드 2장의 예시다. 이 실험은 늘 똑같이 시작한다. 먼저 예비 실험을 몇 차례 하는데 이때는 모두 정확한 선을 고른다. 몇 차례 돈 후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다. 이때 방 안에 있는 배우들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의 선 길이와 같은 것이 A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모두 그 선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배우들은 그 선이 같은 것이라는 거에 동의한다. 이 작전을 모르는 피험자는 당혹스러워한다. 눈이 커지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한다. 한 사람씩 똑같이 잘못된 답을 할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곧 피험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는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애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배우를 많이 심을수록 피험자들의 동조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방 안에 배우가 한 사람인 경우 피험자는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치 마네킹 모형과 함께 있는 듯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배우가 두 사람이면 약간 영향을 받았다. 배우가 3명에서 4명, 8명까지 늘어났을 때 피험자는 점차 자신의 선택을 곱씹기 시작했다. 실험 말미에 피험자의 약 75%는 집단이 내놓은 잘못된 답에 동의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의문을 품는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사람들이 아마존, 옐프, 트립 어드바이저의 리뷰를 확인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모방하고 싶어서다. 이는 대부분 영리한 전략이다. 다수가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이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땅콩을 쪼개는 방법을 습득한 침팬지는 그보다 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옮겼을 때 그 무리에 섞이기 위해 전에 사용하던 훨씬 나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건 종종 논쟁에서 이기는 것, 똑똑해 보이는 것,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보상이 훨씬 크다. 대부분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집단과 함께 잘못되는 길을 선택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물론 이를 무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끄거나 집단을 무시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 3번째, 위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어디서나 힘, 명성, 지위를 추구한다. 우리는 재킷에 배지를 달고 싶어 한다. 사장이나 임원의 명패를 원한다.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 이는 헛되어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현명한 생각이기도 한다. 역사상 거대한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하고 생존에 대해 덜 걱정하고 더 매력적인 짝을 찾곤 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체육관에 가서 근육을 키우고 극도로 어려운 악보를 연주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주기 때문이다. 일단 여기에 적응하면 우리는 두각을 드러낼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습관에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빵사의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든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법을 빌려오고 상사의 대화법을 흉내낸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린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지위를 낮출 만한 행동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 울타리를 손질하고 잔디를 깎는 것은 이웃에게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다. 엄마가 찾아왔을 때 집을 치우는 것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고 그 대답에 근거해 행동을 수정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폴과 자매들은 사회적 기준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 자매들은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체스 연습을 하고 수십 년간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습관과 행동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가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칭찬, 그랜드마스터가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성취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가 되었다.